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로 40대 부인이 구속됐습니다. 부부 강간죄,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던 것이 2년 전인데요. 그 뒤로 이 부부 강간죄가 여성에게 적용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가상법정에서 이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양측 가상 변호사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네, 2년 전 법원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일에 엊그제 아내가 남편을 강간죄 혐의로 구속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의 여성은 내연남인 40대 남성을 동원해 남편을 이틀 48시간가량이나 감금한 채 남편의 옷을 벗기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틀간이나 손발이 묶인 채 감금 상태가 계속되는 등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이가 틀어진 아내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틀간이나 감금해둔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과연 그것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에 호소합니다. 피의 여성은 유죄입니다. 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변했죠. 그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한거 불능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힘이 약하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가벼운 부인이 자신보다 키도 크고 강한 남편에 대해서 한거 불능의 폭행 협박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이혼 소송 중인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사이인데 어떠한 식으로 강제적 성관계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죠. 더더군다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금이나 강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그 의사표시는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분 변호사님들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자리에 오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분은 실제 이 사건의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희 방송을 위한 가상 변호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 개요를 최 변호사님이 지금 대략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워낙 참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요. 좀 어떻게 된 것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먼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4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정도 해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부부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처가 먼저 그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을 빌려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상태에서 처가 내연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40세 정도 되는 내연남을 같이 가서 이 그 남편인 사람을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이틀 거의 48시간 정도 감금한 상태에서 성관계까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 혼인이 우리가 파탄된 책임이 남편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서면까지 쓰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잠깐 그 처가 왜 밖으로 나간 사이에 휴대폰 여기 보면은 긴급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눌러서 신고를 해서 결국 그 남편과 그 처와 그 내연남이 잡혀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그 피의 사실, 혐의 사실이니까 이것이 법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참 노 변호사님이 그 변호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어쨌건요. 오늘 하시기로 했으니까요. 네. 자, 우선 그 대법원이 2년 전에 판결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그것부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그 변론을 하시는 걸 들으시는데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2년 전에 처음으로 그 대법원에서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게 된 것은 그 남편이 이제 그 부인을 협박하고 폭행함으로 인해서 폭행하면서 강간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강요된 성관계까지 합의하도록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강간죄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이 사건은 부인이 구속된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과연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되는가 하는 하나의 첫 번째 그 쟁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과연 여성이 남성을 실질적으로 강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노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그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크고 힘센 남성인데 그게 성립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변론 주시죠.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강간죄의 대상은 분열을 강간한 사람, 폭행 협박으로 분열을 강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법을 바꿔서 대상을 사람을 가늠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문제가 됐고 사실 이와 같은 법 개정된 것은 사실은 그 여성을 넘어서 남성뿐만 아니고 사실은 성전환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것이 대상도 남자가 됐던 것이고 거기다가 부부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문제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 예전 같은 경우에 강간죄는 정조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강간의 그 입법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설령 남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은 과연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와 같은 관계를 했느냐 하는 점에서 이번처럼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도 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래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둘 간의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단지 그 정황이나 주장하는 바를 들어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좀 이런 말 방송에서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뭐 변태적 성행위라던가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감금이라 그 손이나 발 같은 걸 묶어놓고 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 무조건 이 손하고 발이 묶여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강제된 성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성의 신체적 구조상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런 강제 성행위가 가능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만약에 미수로 만약에 이 사건이 기소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사실은 강간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예. 기존에 그 40대 여성이 한번 피해자로서 그 강간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한번 재판을 받았다가 만장일치로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받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우에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여자분이 남성분 내연남에 대해서 뭐 성행위를 하려고 했고 수면제를 먹였고 뭐 망치를 때렸고 이런 식으로 다 혐의를 인정하고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었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 정상적인 남녀 간에 그 뭐 본인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어떤 그 행위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처음에 경찰이 그 성관계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이 굳이 그 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자의적으로 손발을 묶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아내가 자신의 내연남을 가지고 같이 가서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었는 것이 자의입니까? 결국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손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하루 이틀, 하루도 아니고 거의 48시간 이틀 꼬박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그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은 예, 예. 이른바 본인들이 뭐 어떤 뭐 특정한 그 남녀 간의 어떤 역할을 정해서 손발을 묶고 하는 그런 성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단순하게 동의를 넘어서 이거는 강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 사건은 완전히 질적인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한 것이 사실 이 사건에서 왜 손발을 묶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기를 이혼 소송을 중이던 부인이 남편이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각서를 받아서 자기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편을 감금하고 강요해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그런 각서를 적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이 사람이 남편을 손발을 묶었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전제 사실 자체가 저는 어떻게 대두가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물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진술한 피해자인 남편이 진술한 바에 의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초동 수사 단계이고 지금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무죄난 사건에서도 예. 그 피해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제대로 이렇게 진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 상황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자분을
일단 구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정말 방어권 행사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혹은 그리고 정말로 실제적 지지를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준 상태에서 뭔가 조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입니다. 이 여성이 그 구속된 혐의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금, 강요, 그다음에 그 강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 변호사님은 그럼 감금, 강요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감금이나 강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손하고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감금이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더 많이 실는 것은 사실이고 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여질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그 옆에서 같이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그 남성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진술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의 역할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구속이 되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최 변호사님은 아까 그 노 변호사님께서 감금 강요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감금 강요는 설령 인정을 하더라도 남자의 그 신체 구조상 그 감금 강요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게 가능하냐, 강간이 가능하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사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그 헤드라인은 사실 이 여성에 의한 남성에 대한 그 특히 남편인 남성에 대한 첫 강간이다라고 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만 네네. 제가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상세히 봤더니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 범죄 사실 같은 경우에는 강간은 제외되고 감금치상 및 강요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했듯이 두 명이서 48시간 동안 그 남자를 청테이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꼼짝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그것이 설령 남자이건 아니면 여자이건 간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만큼 상당히 중범죄라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남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앞으로 이제 의사들이든가 이런 그 의학 전문가들을 해서 설령 그렇게 남자가 몸이 속박된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 증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점이 이 사건이 다른 것보다 아주 독특한 첫 사건이다 보니까 다퉈질 여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폭행 협박이란 것이 처음에 이루어지고 행위를 할 때 일부 자유로웠다 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 당시에 성행위를 할 때 몸을 풀어줬다고 하면은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몸을 청테이프로 온몸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폭행이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둬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른바 계속된 폭행 협박이 있었고 법률 그와 같은 성행위를 할 때에도 폭행은 지속됐다는 그런 점에서 검찰은 지금 이 사건을 강간죄로 기소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약간 격앙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당사자랑 동일시하시는 거죠. 예, 약간 동일시. 노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이렇게 주목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내가 그렇게 당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그렇죠. 어려운.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 사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 남편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치면 왜 48시간이나 감금을 하는 건지도 사실 좀 이상해요. 48시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정도면 옷을 다 벗겨놓고 손발을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쨌든 생리적인 뭐 현상으로 화장실도 가야 될 것이고 뭐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48시간이나 버티다가 마지막에 성행위를 하고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갑자기 이제 탈출을 시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고 이 사건에서 이 두 남편과 부인 사이에 그 뭐 사기 사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는 되어지고 있지만 동기라던가 방법이라던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일이 처리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사실 또 약간 안개 속을 좀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결국 듭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정이 돼야 됩니다만 예컨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청테이프를 뜯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옆에 있는 휴대폰을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대폰으로 112 내지 119에 신고를 했고 그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점에서 지금 나와서 있던 사실 거기다가 법원이 영장을 그렇게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요즘 원칙적으로 불구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데 법원이 영장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수집돼 있는 각종 증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48시간 가량
감금돼 있던 사실, 그리고 감금되는 동안에서 신체에 상해가 있었던 그와 같은 사실, 그리고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 사건의 혼인의 파탄의 모든 책임은 나 때문이다라는 그런 서면 같은 그런 증거까지도 일단 다 나왔다는 점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에 의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앞으로 이제 아내의 변호인이 좀 전에 그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하나 탄핵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아까 그 지난번 사건이요. 네네. 그때 국민배심원단한테 무죄 선고받았다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왜 무엇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지적장애인이었는데 그때 혐의 사실이 그 여성분이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강간을 시도를 했고 뭐 망치로 그 남성분의 머리를 뭐 내리쳤다 뭐 이제 이런 그 남성분의 말씀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도 수면제가 몸에서 나왔단 말이죠. 자기가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수면제를 먹는다는 것인지 사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 여자분이 약간 지적장애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집을 찾아가야 되는지도 정확히 진술을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그 방어를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증거들이 전부 다 신빙하지 못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가 남편하고 이혼 소송하는 경우에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감금한다? 그건 정말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남편을 평생 감금해서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는 그 부인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혼 소송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기가 무엇인지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드러난 것만 가지고 지금 함부로 예단하거나 추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첫 강간죄가 되고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규정에 의하면은 기본적으로 2년 6월 내지 한 5년 정도의 형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처럼 예컨대 뭐 상당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 한다고 하면은 더 가중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받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가 추측컨대 한 4, 5년 정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에 서로 합의가 한다면 그 사건이 처벌 수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저 또한 이 사건이 지금 이미 그 강간죄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굉장히 앞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희화화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법적으로 실제 가계도의 사건이고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추가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어떻게 다투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가상 변호사님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